부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선택 강좌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11번 주제 중일전쟁과 12번 선택 주제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일전쟁은 먼저 중일전쟁을 이야기하려면 만주사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군은 만주에 주둔하고 있었던 관동군이 주도해서 만주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만주 사변을 1931년에 일으키게 됩니다. 일본은 남만주 지역에서 철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철도에 대한 이권을 가지고 있었죠. 러시아로부터 넘겨받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31년 9월 18일 중국에서는 이걸 9.18 사변이라고 하죠. 류타오거 유조구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 중국 발음 그대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자로 쓰면 이해하기 편할 걸. 그래서 유조구 사건이라는 게 터지죠. 철도에 폭탄 설치해 놓고 이제 그게 뻥 하고 터진 건데 여기에 이제 일본군이 희생된 거다 뭐다라고 하는데 이거 다 자작극이죠. 일본 군부가 저지른 자작극이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철도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해 버린 거죠. 물론 이제 중국 정부는 당시 이렇게 국공내전, 1차 국공내전 중인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장제스 정부는 공산당 잡는데 좀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만주 지역은 사실상 국제사회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에 호소를 해서 유조구 이게 중국 발음은 성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한글로 쓴다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발음 아니 그대로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류타오거 유조구 사건 그래서 국제연맹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에서 리튼 조사단 영국 사람 리튼이 중심이 돼서 리튼 조사단이 파견되죠. 파견되어서 이들이 와가지고 만주에 조사하고 이거 일본이 잘못한 거다. 일본 만주에서 철수해라 라고 요구하죠.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국제연맹 탈퇴해버립니다. 그리고 만주국 세워버리죠. 1932년에 만주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 푸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만주인들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면서 만주국을 세우고 일본의 허수아비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건 가짜 나라다 해서 위만주국 거짓 위자를 써서 위만주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본은 이제 오히려 국제연맹 탈퇴해 버리고 만주 완전히 다 점령해 버린 거죠. 이렇게 되자 중국에서는 이제 그 국민당과 공산당 손을 합쳐가지고 일본군을 몰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더욱더 일어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중국 북부 지역을 침략하던 일본군이 야금야금 먹어오던 일본군이 베이징 근처에 노구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노구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동방견문록에서 마르코 폴로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칭찬했다라고 해가지고 마르코 폴로 브릿지라고 불리는 다리가 노구교입니다. 이 노구교를 이제 그 중국식 발음으로 류거우 차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군하고 일본군이 이 다리를 경계해서 서로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주둔해서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군 한 명이 뭐 배탈이 나가지고 뭐 화장실에 갔는데 그게 이제 중국 군대가 납치했다 이렇게 오인해가지고 현지에서 일본군 장교가 이제 사격명령을 내려버리고 그래서 이 서로 막 총질을 하게 된 게 류거우 차오 사건입니다. 노구교 사건이죠. 이걸 계기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일본군의 중국 본토 침략이죠. 유조구 사건도 그렇고 노구교 사건도 그렇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다 일본 그 관동군이
독자적으로 막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고 내각의 승인받고 뭘 한 게 아니라 군인들이 먼저 일을 쳐버리는 겁니다.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죠. 중국 본토 침략을 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의 그 지도자였던 장개석이 장제스가 희한한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만주 지역은 장쉐량, 장항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장님의 아들이죠. 만주의 군벌, 동부 군벌입니다. 얘가 수십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비행기까지 제조할 수 있는 기술까지 그 공장까지 갖고 있었다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얘들이 이제 일본군하고 본격적으로 싸웠으면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장개석이 장항량에게 본토로 관내 지방으로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과는 당고 협정이라는 걸 맺고 만주 지역만 차지하고 관내 지역으로 넘어오지 않겠다고 일본과 밀약을 맺죠. 장개석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일단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끝장내고 나면 얘들은 뭐 일본은 금방 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일단 내부의 문제를 끝내고 나서 외부적인 위협은 그 다음에 해결하자. 시간을 벌자라는 게 장개석의 장제스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장항량에게 이렇게 철수하라고 하는 게 화근이었던 거죠. 일본은 세력을 점점 더 키워버리고 류거우 차오 사건까지 일으키더니 이제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지금 당고 협정이니 장항량 요건 지금 만주사변 뒤의 이야기입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장항량은 여전히 관내 지방으로 자신의 핵심 부대를 거느리고 와서 들어와서 관내 지방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말리장성 안쪽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군이 본토를 침략하니까 이들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장개석은 일본과의 싸움보다는 공산당과의 싸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안 싸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난징까지 얘들이 다 먹어버렸으니까 상하이, 난징 일본이 다 점령해 버렸거든요. 우한과 꽝저우까지 장악해 버렸습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건 뭐였을까요? 일본의 작전은 바닷가와 일본의 그 중국의 군수 공장들이 있는 바닷가 이런 지역을 다 점령해 버리고 중국을 봉쇄해 버리면 중국 정부가 결국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을 반식민지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시안 사건이라고 하는 서안 시안 사건이 터지죠. 중국 공산당 빨리빨리 물리치라니까 장항량과 그 양호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군인들이 사령관들이죠. 음, 중국 공산당 군대를 물리치지 않고 지체하니까 이 시안까지 서안까지 장개석이 날라간 거예요. 가서 자기가 직접 지휘하겠다라고 이렇게 갔는데 장항량이 장개석을 감금해 버리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일본하고 싸워야지 공산당하고 싸울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국내 문제를 접어두고 일본에 대해서 총공격을 하자, 싸우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장개석이 그걸 인정을 함으로써 국민당과 공산당이 2차 국공합작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수도를 충칭으로 옮겨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이때 거의 연안 지역, 예난에 몰려서 거의 죽기 직전이었는데 몰려서 그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이걸 계기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국공 합작을 해서 일본과 싸우는데 이러면서 이제 공산당은 다시 살아나서 농촌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뭐 일본은 거의 뭐 3개월 만에 상하이 점령해 버리고 수도 난징까지 먹어버리고 주요 도시와 철도망을 다 장악했는데 중국 국민당 정부가 충칭으로 옮겨서 항전을 계속하고 항일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장기전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중국과의 장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점점 더 옥죄해서 길을 막아야겠다. 물자가 보급되는 길, 오랫동안 싸우는데도 중국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아, 그래. 버마 지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자가 공급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버마 지역을 막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꾀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로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중국군이나 일본군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만주 먹고 계속 야금야금 북부지방 먹고 가더니 노구교 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 일으켜서 베이징 점령하고 산둥관도는 그 전에 점령됐고 상하이, 난징까지 점령하고 우한까지 점령하고 광저우까지 점령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으면 모든 게 다 봉쇄됐으니까 중국 정부가 항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버티는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비결이라는 게 결국은 범화 지역을 통해서 물자를 계속 공급받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막기 위해서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해서 여기를 끊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가봅시다. 태평양 전쟁은 알다시피 유럽 전선에서 먼저 일어나죠. 2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아시아적으로 확장된 게 태평양 전쟁이니까요. 독일이 폴란드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근데 일본은 중일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이제 얻으려고 베트남 북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하고 삼국 동맹 맺고 추축국의 일원이 되죠. 이어서 독일이 프랑스를 먹어버리자 당시 이 베트남 지역은 프랑스 식민지잖아요. 프랑스 식민지인데 그 프랑스가 독일에게 먹히자 항복하게 되자 이 지역은 이제 나치의 관할하에 있게 됩니다. 독일군이 직접 여기 와서 통치한다기보다는 이야기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페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의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영웅이죠. 근데 이 사람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프랑스에게 항복하고 프랑스가 항복하자 드골처럼 영국으로 망명해서 레지스탕스를 이끌면서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독일과 협력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건 이제 프랑스 남부의 BC라고 하는 도시에서 도시를 임시 수도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BC 정부라고 하는데 그 BC 정부의 수반이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빼댕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인도차이나 반도의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 반도는 나치 정권의 영향을 받는 친나치 프랑스 정부, 그 BC 정부의 관할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친독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독일하고 동맹군이니까 이 남쪽에 베트남 남부 지역에 군사기지 건설하고 남부를 찾아가 군사기지를 건설한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쌀이 엄청나게 생산되고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여기를 다 통째로 차지해버리죠. 근데 일본이 이렇게 세력 확장을 계속하니까 일본을 견제하고 있었던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제재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게 석유 수출 금지죠. 이런 걸 ABCD 경제 봉쇄라고 하는데요. A는 아메리카, B는 브리티시, C는 차이나, D는 더치, 네덜란드. 여기서 네덜란드가 왜 나옵니까? 인도네시아가 당시 네덜란드 식민지죠. ABCD 경제 봉쇄를 통해서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 특히 석유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일본은 결국 미국과 전쟁을 결정하죠. 그래서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하고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의 영국군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필리핀의 미군을 몰아내면서 동남아시아를 석권하게 되는 거죠. 단기간에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일대를 점령하게 됩니다. 뭐 일본에 이어서 독일과 이탈리아도 미국에게 선전포고하고 이렇게 되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으로 태평양까지 확대되는 거죠. 그러나 미 해군 기지가 있었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서 일본의 연합함대가 기습 공격해서 결정적으로 미군의 해군력이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군은 의외로 빨리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복원을 하죠. 복원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의 주력 그 항공모함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당시 거기에 없었어요. 하와이에 없어가지고 덜 받았다는 거죠. 공격을. 그래서
이 공격을 피할 수 있었고 이 함대들이 이제 일본군에게 반격을 가하게 됩니다. 결국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죠. 이 부분은 좀 지도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좀 쭉 했던 부분이 여기까지 뭐 말로는 설명을 다 해버렸어요.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고 이야기는 다 됐죠. 미드웨이 해전에 승리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달카날 전투에서 승리하고 동남아 남태평양 섬들 역전이 시작되고 도쿄 대공습 이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군이 참전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미군이 원자폭탄 투하하고 소련군이 참전하면서 일본이 항복해서 태평양 전쟁은 끝나게 되죠. 이건 좀 지도를 통해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일본의 이야기를 해가야겠죠.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들이 이 정도 있었다면 일본이 이제 한반도는 그 전에 뭐 식민지로 갖고 있었고 만주사변 일으키고 그래서 만주를 차지하죠. 만주국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노구교 사건 중일전쟁 일으켜서 베이징도 먹고 상하이도 먹고 난징도 먹고 우한도 먹고 뭐 산둥반도는 그 전부터 영향력 안에 있었고요. 뭐 이렇게 먹는 거죠. 먹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광저우도 먹고 홍콩, 광저우, 홍콩 여기 다 자기들 차지해야 되는 거죠. 베트남 북부로 들어가더니 베트남 남부에 기지 건설하고 하와이 진주만 공격하고 미국하고 이제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타이완은 그 전에 이미 청일전쟁 때 식민지였고 필리핀 미군이 차지하고 있던 필리핀 공격하고 프랑스 식민지였던 여기 다 차지하고 타이, 미얀마, 버마 지역까지 들어가고 지금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일본이 여기까지 막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식간에 다 차지해 버리죠. 과달카날 섬까지 다 차지하고 이 정도 여기가 과달카날 섬 전투죠. 이렇게 해서 일본이 이렇게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 대동아시아가 공동으로 번영한다. 대동아 공영권 건설 막 이렇게 난리 쳤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반격에 나서죠. 반격에 나서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고 미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남태평양의 섬들 과달카날 섬을 점령한 게 의미가 큰 게 여기에 그 일본군이 만들어놨던 그 비행장이 있었거든요. 그걸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뉴기니, 파푸아 뉴기니 섬들 점점 이렇게 필리핀 되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점령하고 여기서 이제 막 전투 집중하고 있을 때 뻥뻥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두 방에 핵폭탄 터뜨려주고 소련군 참전하고 일본 항복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영국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인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로 많이 싸웠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광복군이 영국군과 함께 미얀마 전선, 버마 전선에서 일본군하고 싸웠던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까지 좀 살펴봤더니 벌써 19분, 20분이 다 됐네요. 태평양 전쟁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